아내 서연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민석과 바람을 피웠고 그러곤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현우 씨는 내 남편으로 부족해요. 너무 게으르고 전 진짜 남자랑 살고 싶어요. 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녀는 내가 연 7억 원이 넘는 수익을 조용히 벌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진 순간 서연의 세계는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서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세상 근심 따윈 없는 얼굴로 말했다. 현우 씨, 우리 이혼해요. 아무런 맥락도 감정도 없이 던져진 그 한마디는 날씨 이야기하듯 무심했다. 잠시 얼어붙은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뭐라고? 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다. 말했잖아요. 우리 이혼하자고요. 서연은 다시 말하며 마치 내가 처음 말을 이해하지 못한 멍청이라도 된 듯한 어투였다. 분노했어야 했고 어쩌면 무너졌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의 뻔뻔함에 더 놀랐다.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간은, 추억은 다 뭐였던 걸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유였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서연은 팔짱을 끼고 말했고 이어진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저는 일하는 사람, 제대로 버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이건 제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에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일을 안 한다고? 나는 지난 수년간 혼자서 회사를 키웠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내 수입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지만 서연은 내가 무얼 하며 돈을 버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관심조차 없었다. 그저 내가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부엌 조리대에 기대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당당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얼굴이었다. 그래.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 그게 끝이에요? 그래. 서연아, 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말리진 않을게. 그 순간 잠깐이나마 그녀의 표정에 흔들림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그 오만한 미소로 덮어버렸다. 잘 됐네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까지 끝냈어요. 이번 달 말까지는 집 비워주시고요. 내 집에서 내가 나가야 한다고? 참 뻔뻔해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싸우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다면 당장은 물러나 주는 척 해주기로 했다. 알겠어. 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화를 내길, 매달리길, 아니면 신랑이라도 버리길 기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천천히 현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서연은 관계의 권력 구조를 뒤집고 싶어 했다. 마치 내가 실패자인 척 만들고 자신은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듯 했다. 아마 그녀는 내가 애절하게 붙잡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녀는 나를 전혀 몰랐던 거다. 그 이후의 며칠은 말 그대로 수동적 공격의 연속이었다. 서연은 갑자기 사사건건 참견하기 시작했다. 빨래개는 방식부터 커피 타는 습관까지 하나하나 시비를 걸었다. 모든 걸 트집 잡고 비난하며 마치 내가 정말 문제 있는 남자인 양 연기했다. 빨래개는 방식부터 내가 저녁 시간을 보내는 습관까지 서연은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다. 내 취미도 일상적인 습관도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방식조차 못마땅해 했다. 마치 내가 형편없는 남편이어야만 그녀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듯이. 그리고 민서,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던 그 사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서연이 저녁 식사 중에 자주 말하곤 했다. 민석 오빠가 그러던데 그건 민석 오빠가 추천한 거야. 그땐 그냥 둘 다 친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이름이 우리 대화 속에 이상하리만큼 자주 나왔다. 그리고 말투엔 묘한 정서가 실려 있었다. 처음엔 느낌뿐이었는데 점점 그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서연을 추궁하지 않았다. 아직은 내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놔뒀다. 나는 무력하고 눈치 없는 남편처럼 보이는 척을 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모르는 바보처럼 어느 저녁 나는 집 몇 개를 꾸려 여행용 가방에 넣고 있었다. 서연은 방문 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정했어요? 비아냥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나는 가방을 조용히 닫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 서연아, 나 잘 지낼 거야. 그녀는 흥하고 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다행이네요. 다음 주 주말에 민석 오빠랑 집에서 저녁 모임 하기로 했거든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내 집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 뻔뻔함은 어이없을 정도였다. 걱정 마. 나는 가방을 들어 어깨에 둘렀다. 그 전에 이미 없을 테니까. 그녀 옆을 지나가며 본 그 표정은 익숙한 미소였다. 승리감에 젖은 표정.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믿는 얼굴. 내가 무기력하게 도망치고 있다고 착각했겠지.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방금 불씨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다는 걸. 그녀가 모든 걸 불태우고 싶다면 나는 그 불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그녀와 민석 모두를 집어삼키는 걸 보게 될 거다. 때로 최고의 복수는 고함이나 싸움이 아니다. 침묵이다. 그리고 인내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것. 나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배신은 조용히 스며든다. 불꽃놀이처럼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저 소소한 말들과 무심한 행동으로 가장한 채 다가와 어느 날 눈을 떠보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조금씩 틈틈이 무너져 있다. 서연의 이혼 요구는 그 첫 번째 금이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차 벌어지며 서연과 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다. 그래, 민석. 내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지금 생각하면 그 조짐은 꽤 일찍부터 있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후회는 지나간 뒤에야 찾아오는 법이다. 처음엔 미묘했다. 서연은 민석 이야기를 유난히 자주 꺼냈다. 민석 오빠가 그러던데 그거 민석 오빠가 추천한 거야.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가 다 같이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대화 속 민석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묘한 따뜻함을 담은 어조로 스며들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속이 미묘하게 뒤틀렸다. 그런 내 마음이 확신으로 바뀐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그날도 서연은 민석과 점심을 먹고 돌아온 참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소리내어 웃었고 볼은 오랜만에 발그레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웃음, 예전에 내가 그녀에게 주곤 했던 그 미소였다. 뭐가 그렇게 웃겨? 무심하게 물은 내게 서연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민석 오빠가 한 말인데 현우 씨는 이해 못할 거야. 이해 못할 거라고? 언제부터 나는 이 결혼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 뒤로 나는 더 많은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슬쩍 웃었고 그 직후엔 항상 핸드폰 화면을 잠갔다. 민석과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화장을 하고 옷도 달라졌다. 그냥 친구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예민하다는 말은 죄책감 있는 사람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은 이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랬자 나만 예민한 남편, 아내가 남자친구 하나도 못 두게 하는 구질구질한 사람으로 보일 게 뻔했으니까 나는 그냥 눈 감은 척했다. 내 일에 집중하느라 그녀의 삶이 흔들리는 걸 몰랐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서연이 내게 나가달라고 했던 그 집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가방 안에 지난 몇 년의 기억을 꾹꾹 눌러 담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짝 두꺼운 미소를 띤 민석이 서 있었다. 현우야. 마치 우리가 여전히 막역한 친구인 양 그는 말하며 초대도 없이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잘 지내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몸 안의 인내심을 겨우 붙잡으며 입을 열었다. 뭐 하러 왔냐, 민석. 그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말했다. 들었어. 내가 집 비운다더라. 혹시 필요할까 해서 와봤지.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도와준다고? 내 인생에 무단으로 들어온 장본인이? 그 뻔뻔함은 차라리 경외감이 들 정도였다. 필요 없어. 나는 짧게 잘라 말하고 다시 짐을 쌌다. 민석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저 승리감을 확인하러, 자리를 선점하러 온 듯했다. 알아. 힘들겠지. 근데 뭐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예측 불가능하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래, 인생은 예측 못하지. 그리고 때론 그 불쾌한 일들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도 하지.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당황이 읽혔다. 익숙하던 그 자만한 미소는 흐려졌고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나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다시 가방을 챙기며 등을 돌렸다. 그는 한 발 물러나며 어색하게 말했다. 그래도 현우, 넌 항상 쿨했잖아. 우리 사이 감정 쌓을 건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론 말보다 강력하다. 특히 상대가 무언가를 갈구할 때 대답을, 반응을, 용서를. 그 침묵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나도 모르게 깊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곧 내 것이 아니게 될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놓쳐버린 신호들, 거짓말, 그리고 배신. 나는 분노할 수도 있었다. 둘을 불러 세워 따지고 이유를 묻고 화를 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들은 이미 나를 자신의 이야기 속 지나가는 인물로 밀어냈다. 지워도 상관없는 각주 같은 존재로.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한, 무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난 눈치채고 있었고 조용히 기록하며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연과 민석이 아무 대가 없이 손잡고 해피엔딩을 꿈꿨다면 큰 오산이었다. 배신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 끝나는 게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건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 이혼. 그 한마디는 참 간단하면서도 더럽게 복잡한 현실을 감춘 단어다. 모든 것을 끝낸다고 말하지만 실은 감정의 전쟁이 시작되는 신호에 가깝다. 조정사무소에서 서연과 마주 앉았을 때 나는 그것을 실감했다. 서연은 한껏 꾸민 차림으로 나타났다. 맞춤 정장, 완벽한 화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 모습은 마치 이 자리를 승리의 행진이라도 여기는 듯했다. 그녀의 뒤에는 민석이 그림자처럼 따라와 있었다. 직접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밖에서 서성이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서연은 자신이 승자라는 듯 배신을 자랑거리처럼 휘두르고 있었다. 현우 씨, 괜히 질질 끌지 말아요. 협의 테이블 앞에서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서로 피곤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피곤하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서연은 이미 모든 걸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쉽게 끝내자고 했다. 마치 낡은 러그를 치우듯 지난 결혼을 털어내려는 말투였다. 그럴 생각 없어.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며 변호사가 조정안을 꺼냈다. 서연은 집을 요구했다. 가구 몇 개, 그리고 그녀가 작은 줄로만 알고 있는 내 예금 일부. 그녀는 내가 싸우거나 뭐라도 붙잡거나 조금이라도 아쉬운 티를 낼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조건 전부에 동의하며 조용히 서명했다. 이거 다 괜찮은 거야? 서연이 의아한 듯 물었다. 왜 안 괜찮겠어?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그냥 물건일 뿐이잖아. 서연아, 다 가져. 잠깐 그녀의 표정에 흔들림이 비쳤다. 하지만 곧 익숙한 오만한 미소로 덮였다. 그녀는 자기가 이긴 줄로만 알았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다고.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그 집은 애초에 내 소유가 아니었다. 프리랜서 초기 시절 작업 공간으로 빌려둔 전세 오피스텔이었을 뿐. 재산이라고 말한 그 통장은 진짜 자산의 그림자도 아닌 일부에 불과했다. 서연이 손에 넣었다고 착각한 그 예금 통장? 그건 내 자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진짜 돈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존재조차 몰랐던 투자 계좌들과 해외 자산,
몇 년 전부터 내가 따로 관리해오던 진짜 미래였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어른스럽게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말투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눌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조용히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났다. 서연이 그토록 원했던 그 집, 가구며 인테리어 소품, 사용한 적도 없는 고급 주방기기까지 모두 그대로 두고 나왔다. 애써 챙기기엔 너무 시시했다. 그녀가 원한다면 전리품처럼 가져가라지. 물론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삿짐을 들고 들어왔다. 이웃 중 한 명이 내게 사진을 보냈다. 민석이 박스를 나르고 서연은 현관 앞에서 익숙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그 순간 자기들이 완벽한 인생을 새로 시작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몰랐다. 폭풍이 이미 발밑에서 일고 있다는 걸. 서연은 전혀 몰랐겠지만 나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그녀와 민석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었다. 호텔 근처에서의 점심 기록, 둘이 나눈 메시지, 사진까지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그걸 가지고 법정 싸움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냐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봤자 싸움만 길어지고 피곤함만 늘어날 테니까 나는 더 근사한 복수를 원했다. 시간이 갚아주는 복수. 그리고 나는 그걸 맨 앞자리에서 지켜볼 계획이었다. 그 이후 몇 주간 나는 새 삶에 적응해 갔다. 업무는 더 바빠졌고 수입도 더 늘어났다. 새로운 기회들이 줄줄이 나를 찾았다. 그 사이 서연과 민석은 마을 여기저기서 연인 행세를 하며 돌아다녔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인 양. 하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연락하지도 묻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무엇보다 강력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고요함이 결국 그들을 갉아먹을 거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내게 문자를 보냈다. 현우야, 서연이 민석이랑 집들이 한다던데. 진짜 둘 다 물 올랐다. 나는 혼자 웃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지. 서연은 항상 남들의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겉으로 반짝거리는 환상 속에 살아야만 숨 쉴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반짝이는 삶의 기반이 온통 거짓 위에 쌓였다는 걸. 그리고 그 기반은 벌써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새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강 너머로 빛나는 불빛들 속에서 묘한 평온이 밀려왔다. 서연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그리고 민석,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훔쳐갔다는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차갑게 식은 뒤에야 진짜 제맛이니까.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다. 아마 서연은 꿈꿨을 거다. 민석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낭만적일지. 주말 브런치, 로맨틱한 여행,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설렘까지. 그녀는 분명 그 모든 걸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서연이 그런 인생을 꿈꿨다면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조짐은 빠르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침묵을 유지했다.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알아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으니까. 가장 먼저 들려온 건 지인들 사이의 속삭임이었다. 오랜 친구 하나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서연이랑 민석이 좀 힘들어 보이더라. 매번 파티 열고 체면 차리려고 애쓰는데 민석은 돈 펑펑 쓰고 카드값도 밀렸다더라.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민석은 늘 그랬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걸 좋아하고 값비싼 양복,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 하지만 그런 걸 유지할 근성도 수입도 없던 사람. 서연은 몰랐던 모양이다.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안정이 아닌 허세였다는 걸. 그리고 곧 들려온 또 다른 소문. 둘은 전혀 행복한 커플이 아니었다. 이웃들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고성과 다툼을 이야기했다. 그토록 자랑하던 그 집, 사실은 전세였고 관리비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처분했다는 말까지 돌았다. 어느 날
오래된 이웃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현우야, 너 이거 들으면 빵 터질걸. 오늘 아침에 서연이네 집에 집주인이 쳐들어왔대. 월세가 밀려서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밀렸대? 3개월. 근데 둘 다 태연한 척 하더라. 속은 바짝 타들어가는 게 딱 보여. 정말이지. 시 같았다. 배신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인생이 스스로의 오만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완벽한 문학이었다. 그 사이 나는 내 삶에 집중했다. 이혼 후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회들로 하루하루가 꽉 찼다. 나는 현실에 그리고 미래에 몰두했다. 진짜 무언가를 쌓아가는 일에. 반면 서연과 민석은 껍데기뿐인 관계 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고 없이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늦은 저녁, 뭔가 평소답지 않게 다정한 어투였다. 현우 씨, 잘 지내요? 문득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나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에서 흐르는 미묘한 절박함을 읽었다. 이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낚시질이었다. 그래도 응수해 보기로 했다. 잘 지내. 일도 잘 되고 있어. 서연이는 어때? 답장은 금세 왔다. 민석 오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좀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라. 그 말이 너무 관대하게 들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그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고객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길, 빌딩 앞에서 서연이 서 있는 걸 봤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얼굴, 예전의 단정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우 씨, 오랜만에 듣는 서연의 목소리엔 낯선 감정이 묻어 있었다. 확신 없는, 흔들리는 음색.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갔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다.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요즘 좀 많이 힘들거든. 그냥 오랜만에 안부라도. 안부.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알았지만 쉽게 풀어줄 생각은 없었다. 나 지금 좀 바빠. 그래도 잘 풀리길 바란다.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밑바닥의 균열은 명확했다. 나는 뒤돌아 걸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미소가 번졌다. 이게 바로 카르마였다. 서연과 민석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나를 버렸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이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삶 속에 갇혀 있었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허덕이고 있었다. 가장 통쾌한 부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복수란 꼭 요란할 필요는 없다. 가장 달콤한 승리는 때때로 한마디 말도 없이 완성된다. 진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결과가 전부를 증명하니까 나는 그걸 그대로 실천했다. 서연과 민석이 애써 쌓은 환상의 세계가 하나둘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말이다. 그들이 체면치레에 몰두하는 동안 나는 번창하고 있었다. 사업은 상상 이상으로 잘 풀렸고 양손으로 기회를 붙잡느라 바빴다. 1년 수입은 7억 원을 훌쩍 넘겼고 나는 더 이상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빛나는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했다.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서연은 아직도 내가 일 안 하는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을 테니 그 착각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굳이 정정할 이유는 없었다. 나는 그들 대신 내 삶에 집중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도시 야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완벽한 전망까지. 모든 게 내 노력의 결과였다. 배신과 쓴 감정 따위는 더 이상 이 공간엔 없었다. 낮에는 회의, 기획, 사업 확장으로 하루가 꽉 찼고 밤에는 온전히 내 시간이었다. 예전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삶이 가볍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미래가 반짝거렸다. 물론 서연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가끔 지인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밀린 공과금, 싸움,
늘어가는 빚. 최근엔 렌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저녁 파티를 열었는데 그날 밤 정전이 되었다고 한다. 전기세를 안 내서 야, 현우야. 지인이 전화를 걸어 깔깔 웃으며 말했다. 너 그날 있었으면 진짜 빵 터졌을걸. 서연은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했다. 민석은 단순한 실수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 상황을 음미했다. 이건 조롱이 아니었다. 그저 균형이었다. 그들이 배신으로 저울을 기울였고 이제 인생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우연히 민석을 카페에서 마주쳤다. 예전의 말쑥한 모습은 사라지고 피곤과 초조함이 뒤섞인 얼굴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나를 보지 못했고 그 틈에 나는 잠시 그를 관찰했다. 이력서를 읽는 듯한 표정, 주름진 이마, 무언가 간절한 듯한 시선. 마침내 시선을 들어 나를 보자 그의 얼굴엔 당혹스러운 흔들림이 스쳤다. 오만도 여유도 없었다. 그저 민망한 처량한 얼굴. 현우야. 그는 어색하게 일어섰다. 아, 민석아. 나는 담담히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 그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머뭇거렸다. 그럭저럭. 일도 있고 바쁘게 지내. 일이 많구나. 나는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말했다. 다행이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눈에는 닿지 않았다. 그래, 바쁘게 살고 있어. 그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침묵이 묘하게 길게 이어졌다. 그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무언가 중얼거린 뒤 노트북을 챙기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 짧은 만남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민석은 힘들었다. 서연의 완벽한 새 삶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점점 잦아졌다. 처음엔 애매한 안부 인사였다. 현우 씨, 잘 지내죠?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신호였다. 도움을 요청할 준비. 대부분 무시했고 답장을 하더라도 짧고 예의 바른 말로 끝냈다. 그녀가 파고들 틈은 주지 않았다. 그러자 메시지는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현우 씨, 우리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냥 친구로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친구? 그 말이 주는 아이러니는 참 깊었다. 날 내던지던 사람, 내 존재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친구를 찾는다니.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빚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선택했고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소리로 울렸다. 그녀와 민석이 허우적대는 동안 나는 날아오르고 있었다. 기회는 끊임없이 들어왔고 투자는 성공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 삶엔 평화와 의미가 가득했다. 나는 굳이 그들을 찾아가 따질 필요도 비난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이유도 없었다. 내 성공, 내 행복,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였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건 그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답장 없는 메시지, 내 성공에 관한 소문,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자리마다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었고 그들은 부서진 조각을 주워 담고 있었다. 이건 단지 되갚음이 아니었다. 이건 단지 되갚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해냈다. 조용하게, 자신 있게, 완벽하게. 서연과 민석의 몰락은 폭발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그건 서서히 무너지는 스스로 초래한 혼란이었다. 나는 멀리서 그 과정을 지켜봤다. 지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가끔씩 올라오는 SNS 게시물들 속에서 새로운 소식 하나하나가 그들의 현실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그려줬다. 자신감만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이제 그 자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처음엔 서연도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민석과의 고급 레스토랑 사진, 화려한 여행처럼 보이는 연출,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커플샷들. 하지만 금은 점점 더 벌어졌다.
외식 사진은 점점 줄어들고 여행은 사라졌으며 웃음은 점점 더 인위적이었다. 소문은 속삭임에서 직설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말하곤 했다. 요즘 서연 많이 초라해졌더라. 예전의 명품 옷은 흔적도 없고 머리카락도 예전 같지 않았다. 민석 역시 예전엔 한 번 입고 버리던 옷을 재활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어느 날 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웃음을 억누르며 말했다. 현우야, 이거 들으면 진짜 빵 터질걸. 서연이랑 민석, 지금 집세가 몇 달째 밀렸대. 나는 놀라기보단 그저 한쪽 눈썹을 들었다. 집세, 그 집, 자기들이 산 거 아니었어? 아니래. 그동안 계속 전세로 살고 있었대. 지금 쫓겨나기 직전이래. 나는 작게 웃었다. 이건 정말 시 같았다. 이혼 당시 서연은 그렇게도 그 집을 가져가려고 발악했지만 결국 유지할 능력은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지인이 말해주었다. 민석이 최근에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문. 겉으론 여전히 잘 나가는 척하지만 내막은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서연, 나에게 일 안 한다고 비난하던 그 사람은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진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현실의 벽 앞에서 수입도 없이 늘어가는 고지서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서연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현우 씨,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답장을 쳤다. 무슨 일인데? 답장은 바로 왔다.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민석이랑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혹시 잠깐만, 진짜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대출 형식으로라도. 대출.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날 떠나고 깎아내리고 민석이랑의 관계를 자랑까지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에게 손을 벌리다니. 나는 짧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다. 힘들다니 안타깝네. 하지만 미안. 도와주긴 어려울 것 같아. 잘 해결하길 바란다. 이번엔 답장이 늦었다. 그리고 문자 너머로 느껴질 만큼 그녀의 답답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현우 씨, 제발. 딱 이번 한 번만. 크게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끝났다. 서연과 민석은 자신들이 만든 침대에 누워야 했다. 그건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음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과 민석이 결국 쫓겨났다는 이야기. 집주인은 더 이상 그들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최후 통첩이 내려진 날 그들은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도심 외곽의 좁고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현우야, 내가 그 집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인이 통화 중 웃으며 말했다. 자기들이 꾸며온 인생이랑은 정말 딴판이야. 서연은 거의 겨우 버티는 수준이고 민석은 10년은 늙은 얼굴이더라. 나는 자랑하지 않았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들의 몰락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다. 서연은 안정과 신뢰를 내팽개치고 허상에 불과한 판타지를 택했다. 그리고 민석은 그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정말 의미심장한 순간이 찾아왔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나는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다. 그녀의 카트엔 전부 저가 브랜드 식품들이 들어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굳어버렸다. 현우 씨,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아.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외도를 자랑하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잘 지내길 바란다. 그녀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했다. 응. 현우 씨도 잘 지내요. 그리고는 카트를 밀고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만족감, 그리고 약간의 연민. 서연은 자신의 선택으로 여기에 도달했다. 그녀가 그토록 쟁취하려고 했던 삶.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내가 굳이 그녀에게 후회를 안겨줄 필요도 없었다. 인생이 대신 다 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마트를 나서며 나는 깨달았다. 카르마는 꼭 밀어붙여야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갈 무렵 나는 마지막 단계를 직감했다. 서연과 민석 같은 사람은 결과를 감당할 줄 모른다. 겉으로 꾸며낸 삶이 무너질 때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탓하거나 다시 끌어줄 사람을 찾는다. 어느 아침 고객과 통화를 마무리하던 내 휴대폰에 익숙한 번호가 떴다. 등록된 이름은 없었지만 난 바로 알 수 있었다. 서연. 처음엔 그냥 끊을까 했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차분히 말했다. 네, 현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유리잔처럼. 현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나는 의자에 기대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서연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마치 말을 고르려는 듯 조용했다. 현우 씨,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민석이랑 그리고 나랑. 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물론 그녀는 그걸 볼 수 없었지만 이 여자 정말 뻔뻔했다. 서연아, 우리 사이? 그건 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끝났어. 지금 이 연락 진짜 이유가 뭐야? 그녀는 다시 망설였고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요즘 정말 힘들어. 민석이랑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고 그냥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었어.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도움. 드디어 본심이 나왔다. 무슨 도움을 말하는 건데? 나는 모른 척 물었다. 금전적으로. 그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조심스레 말했다. 조금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 웃었다. 서연아, 너 나 버렸잖아. 내가 부족하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돈도 못 번다고, 그래서 떠났잖아. 이제 와서 내가 만든 문제를 내가 고쳐주길 바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날카로워졌고 방어적인 어조가 섞이기 시작했다. 넌 몰라. 지금은 그냥 좀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어려운 시기? 나는 말을 끊었다. 서연아, 넌 선택했잖아. 민석을 선택했고 그 인생을 택했어. 이제 와서 내가 뒷정리하길 바라는 거야?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나는 단호하게 말을 던졌다. 넌 자유를 원해. 됐지. 나 없는 자유. 야망 없는 남자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자유 잘 즐겨. 나는 내 안전망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더는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다음 만남은 전화가 아닌 직접 찾아온 방문이었다. 서연은 예고도 없이 사무실로 찾아왔고 내 비서의 만류도 무시한 채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현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나는 의자에 기대 팔짱을 꼈다. 좋아. 2분 줄게. 확실하게 말해. 서연은 쏟아내듯 말했다. 민석과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가혹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단지 작은 도움만 필요하다는 말. 나는 조용히 손을 들며 그녀 말을 끊었다. 서연아, 넌 선택했어. 민석을 택했고 나보다 나은 인생을 꿈꿨지. 그 결과 어때?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 되었다. 현우 씨, 내가 상처 준 건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당신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한텐 난 실패자였지. 너보다 못난 사람. 그런 날 버리고 떠났던 주제에 지금은 왜 여기서 구걸하듯 서 있는 거지? 난 너한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그때 떴다. 마치 일부러 타이밍을 맞춘 듯 민석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도 그녀를 따라온 것이 분명했다. 그 타이밍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민석은 나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다. 스트레스로 구겨진 셔츠, 깊게 팬 다크서클, 그리고 불안으로 떨리는 목소리. 현우야. 그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으로 걸어가 민석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남자 대 남자?
그 말을 따라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아내랑 몰래 자면서 나한텐 그렇게 남자 대 남자로 말했나 보지. 웃기지 마. 민서가. 그는 고개를 움찔했지만 억지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실수한 건 알아.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혹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해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믿기지 않네. 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구제 요청이야? 그래, 그 뻔뻔함은 인정해줘야겠다. 민석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현우야, 나는 한 발 다가서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한테 빚진 게 없어. 민서가. 넌 너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속에서 살아야 해. 그 순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씨, 제발, 우리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아, 절박함이 배신을 없애주진 않아. 너희 둘 다 내가 원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이 대화는 여기까지다. 나는 조용히 문으로 걸어가 열고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다. 둘은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예전 같을 줄 알고 죄책감을 자극해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나는 이제 그들이 아는 그 남자가 아니었다. 이건 복수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내 가치를 지키고 더 이상 나를 짓밟은 사람들이 내 삶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다시 책상에 앉았고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나를 부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실상은 나를 자유롭게 만든 것이었다. 배신의 아이러니는 결국 그 힘이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데 있다. 민석과 서연은 그들의 거짓된 관계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그 틈은 점점 금이 가고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시작은 항상 소문에 빠삭한 혜진의 전화 한 통이었다. 현우야, 믿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또 뭔데? 혜진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석이 바람폈대. 그것도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어린 여자랑. 나는 잠시 멍하다가 배꼽 빠지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진짜야? 진심이야. 서연이 민석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했대. 그리고 그걸로 대판 싸운 것도 모자라서 카페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며 따졌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인생의 시가 따로 없었다. 내 아내를 빼앗은 그 남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카르마가 아니라 트럭이 와서 그들을 통째로 들이받은 수준이었다. 파장은 컸다. 항상 당당하고 도도하던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당한 입장이었다. 그날 카페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녀의 모습은 한때 나를 조용히 버리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척 했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쓰러웠다. 혜진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서연이 완전히 폭발했대. 그거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던 민석한테 그 자리에서 커피를 확 던졌지. 뭐야. 나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한때 나를 두고 더 낫다고 여긴 남자를 택하던 여자가 이젠 거리에서 라떼를 던지고 있다니.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석이 문자를 주고받던 그 여자는 단순한 일회성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새 직장에서 만난 여자였고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젊고 자유롭고 책임질 마음이라곤 일도 없는 여자. 그런데도 민석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걸 만큼 그 여자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물론 서연은 조용히 넘기지 않았다. 해명을 요구했고 책임을 따졌고 민석에게 모든 걸 바로잡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민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더 뻔뻔해졌고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진 건 서연 탓이라고 떠넘겼다. 그녀가 너무 요구가 많았다고. 그들의 싸움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다. 이웃들은 밤늦도록 들리는 고성과
길거리 다툼에 대해 이야기했고, 몇몇 지인은 서연이 대화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던 장면을 전해줬다. 결국 민석은 짐을 싸서 나갔고, 서연은 낡고 좁은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되었다.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시기 서연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인사도 없이 곧장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민석은 거짓말쟁이에다 바람둥이야. 도대체 왜 내가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나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해 그녀의 분노를 들었다. 동정해 줄 수도,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럴 이유는 없었다.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을 멈췄을 때 나는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아, 넌 선택했어. 그때 민석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었지. 이제 그 선택 잘 작동하고 있니?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마침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딴 설교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냐. 도움이 필요해.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스스로 선택한 결과와 살아가는 법이야.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민석은 새 여자와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도 결국 민석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민석은 다시 이 소파 저 소파를 전전하며 지내는 처지가 되었다. 직장도 연인도 더 이상 그를 붙잡아줄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더 참담했다. 직장도 없고 저축도 바닥났고 기댈 사람조차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끊임없는 문제와 드라마에 지쳐 조용히 거리를 두었고 친구들조차 하나둘 사라져갔다. 그녀가 민석과 함께 그렇게도 만들어내려 했던 완벽한 삶은 재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건 인생이 알아서 해준 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스스로 무너진다. 서연과 민석처럼 그걸 알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믿었겠지. 속이고 배신하며 원하는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생은 그런 이들을 반드시 낮춰 앉힌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찍고 있던 동안 나는 성장하고 있었고 내일은 날개를 달았고 내 삶은 조용히 단단해졌으며 앞으로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가장 훌륭한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완벽하게 이겼다.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바닥을 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게 있어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위장된 시작이었다. 절망을 가장한 자유의 시작. 서연과 민석은 나와의 다리를 불태웠지만 나는 그 뒤에서 더 멋진 다리를 새로 세우고 있었다. 나는 이혼 직후 한 가지 약속을 내게 했다. 그들의 배신에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고.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었다. 서울 도심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창, 미니멀한 가구, 그리고 매일 아침 내 삶의 궤도를 일깨워주는 탁 트인 뷰. 그건 단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새로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 내 커리어는 이미 안정적이었지만 서연의 비난도 민석의 배신도 사라진 이후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집중력으로 업무에 몰입했고 고객들은 그 변화를 바로 알아봤다. 계약은 쏟아졌고 연수입은 7억 원을 넘기며 계속 오르고 있었다.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이어졌다. 업계 내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연, 파트너십, 투자 제안까지 이어졌다. 성공의 매 순간이 조용한 승리였고 너는 안 될 거야 라며 날 평가절하했던 그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대답이었다. 사회적으로도 나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동안 멀어졌던 오래된 친구들이 다시 연락해왔고 새로운 사람들도 내 인생에 들어왔다. 그들은 내 위치나 성과보다
나 자체를 인정해주는 이들이었다. 이벤트에 참석하고 의미 있는 모임에 나가고 가끔은 혼자 가벼운 주말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이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줬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제 내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서연을 만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내 자신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젠 나를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다 해낸 건 아니다. 심리 상담도 큰 도움이 됐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과 상처를 정리하게 해주는 그 시간은 무척 소중했다. 상담사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이 있다. 현우 씨, 우리는 타인의 선택에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건 그 선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 말은 내 좌우명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다시 창조적인 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부터 글쓰기와 사진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해볼 시간과 에너지가 생겼다. 개인적인 기록과 직업적인 통찰을 담은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상처를 성장으로 바꾸는 이야기. 재건의 여정을 공유하는 그 글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다. 가끔씩은 여전히 서연과 민석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의 몰락은 이제 예전 친구들 사이에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있었다. 소식은 항상 비슷했다. 늘어난 빚, 반복되는 다툼,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후회. 어느 날 오랜 친구 하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현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저런 일 겪고도 이렇게 침착하긴 어려웠을 거야. 나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럴 필요 없잖아.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인생의 대가를 받고 있어. 내가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지. 그건 사실이었다. 그들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나는 내 삶을 새롭게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게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진짜 자유로 이어지고 있었다. 복수를 쫓을 필요도 원망에 머물 필요도 없었다. 나는 바빴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라. 물론 가끔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밤도 있었다.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조용히 떠올리곤 했다. 배신, 상처, 분노, 그걸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해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내 안의 힘을 발견했다.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 신뢰하게 됐다. 인생이 도전을 멈춘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그 어떤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다. 서연과 민석을 잃었던 그 순간은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다. 그들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해방시킨 거였다. 이제는 매일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이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다. 나는 스스로 자랑스러울 삶을 만들어냈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기회들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내 세계는 더 밝아졌고 더 넓어졌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한 과거는 정말로 끝났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장을 쓰고 있다.